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 과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데이터홀릭 6회로 저희 돌아왔습니다. 지난 회에 그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는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멤버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27세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계신. 요점만 간다니. 귀찮으신 건 아니죠? 사실은 준비를 못했어. 하루 준비는 못하겠어. 준비를. 네, 그리고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잡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도 짧게 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김 팀장 기대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이건 잡혔어. 유일하게 6회 내내 똑같은 걸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매번 너무 막 본론으로 막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안물안굼. 예? TMI 특집. 아니 이제 서로 다 다른 삶을 사시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예, 뭐 그냥 어떤 생활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최근에 뭘로 바쁜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 반장님은 안물안궁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고 싶다.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 울지 말고 얘기해봐. 최 반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뭐 회사원 생활 다 쳇바퀴 생활 똑같은데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번에 저희 카톡방에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그 업무 분장, 팀원들의 업무 분장, 도대체 누구의 업무량이 누구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런 부분들이 이거 팀원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예. 팀원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근데 객관적 지표로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네, 네. 이거 어렵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팀장으로서 또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업무 배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도 같이 진짜 팀장님의 고민이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27인데 팀장까지 하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업무 분장 고민까지. 거기 오는 분들이 한 17? 역량이 되셔서 양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학 전공하시고. 네네. 와, 드립이 진짜. 헉한다, 헉해. 저는 김 팀장님 드립을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 팀장님이 아니라 지금 제 은근히 나를 까고 제 반장님. 그러니까 이게 본심이야. 자, 그리고 박 박사님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무직자에서 유직자 됐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지내고 계세요? 지금 애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일과 삶의 균형이 좀 잡혀 있나요? 그 조직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선진적인 업무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행위를 하냐랑은 별개로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적으로. 네, 시스템적으로 자기의 1급을 받기 위해서 2주에 80시간을 업무했음이라고 등록하면 끝이에요. 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더 일을 하면 안 돼요? 92시간까지 엑스트라로 일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요. 근데 80시간까지만 일하는 걸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는 해요.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네.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실제인지 저는 이제 겪어봐야죠. 그래서 시간이 생겨서 아이랑 같이 시간을 더 보내시게 되나요? 아니죠. 이제 엊그제 출근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에 시간이 있었어서 얘기랑 있었다 얘기하고 이거죠. 싶었어. 며칠 일했다고 지금 회사 문화를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리터럴리 그렇다까지만 들은 거고. OT만 좋은 거 다 바꾼 거지. OT 결과구나 이게. 이게 세 곳의 얘기를 종합한 거죠. 이제 OT와 노조와 현업자 이렇게 세 군데 얘기를 다 들은 거라서. 지금 인사팀 이제- 듣고 있어 지금. 그럼요. 저 인플루언서예요. 아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이 데이터홀릭 팟빵 댓글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노티피케이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자랑 좀 해줘요. 쓰레기 만들었다고. 네, 지금 그래갖고 그런 프로그래매틱 채팅을 하기 위해서 슬랙으로 우선 방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뭘 뭘 만들었냐. 오랜만에 또 설명 안 하네. 막 갑자기 막 영어 깜짝이야. 막. 깜짝이야. 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팟빵이 신기하게 댓글이 달리면 이 댓글이 달렸습니다라고 관리자들한테 알림을 안 줘요. 그래갖고 하루에 100번씩 들어가시는 김 팀장님을 위해서 달릴 때만 보시라고 저희 새 댓글 왔습니다 같은 걸 알려주는 자동 로봇 같은 걸 만든 거죠. 자동 채팅봇,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이란 게 정기적인 시간 동안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 달린 댓글이랑 비교해서 차이점이 발생하면 차이점이 발생했어요 라고 알려주는데 그 차이점을 저는 새로 생긴 댓글이 있을 때만으로 정의를 해서 그 댓글이 새로 달리면은 슬랙이라고 하는 메신저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 네, 메시지를. 맞아요. 카카오톡처럼 슬랙이 뭔지를 슬랙은 그 카톡 같이 이런 스마트폰 메신저 중에 업무용으로 작성돼 있는 좀 업무 협업 툴 같은. 네, 원래 슬랙이 처음에 표방한 건 이메일 대체였긴 했는데요. 그래요? 네. 저 대화 기반에. 네네.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니까. 네, 처음부터 줄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채팅처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IT 기업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다른 도구들이랑 연결하는 게 되게 수월해졌어요. 다른 도구라고 하면 개발 도구들을 뜻하죠. GitHub이라든지 아니면은 CI/CD. CI/CD는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는 너무 어려운 거. 어쨌든 이런 여러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랑 함께 붙여서 사용해서 이메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 그러니까 적응해 쓸 수 있는 메신저인데 카톡 같은 메신저인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기능들을 봇을 추가할 수 만든다거나. 있죠. 네. 네. 그래서 알림 같은 걸 카톡으로 주기는 어려운 거니까 슬랙을 쓰신 건 거죠. 맞아요. 실제로 카카오톡이 지금 그 알림톡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청도 해야 되고 해서 받아야 되고요. 슬랙은 그런 걸 하기가 편하다. 아예 제한 자체가 없죠. 그런 걸 하라고 만든 도구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네, 써라. 심지어 그걸로만 사업을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 잘 만들면 팟빵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팔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왜 팟빵에서 안 하지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팟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만들면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도 있고 파티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박 박사님이 만든 이 툴을 이용하면은 그냥 요 슬랙 안에서 어디에서든 메시지가 달리면 다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아예 자체 플랫폼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저희끼리만 쓸 거니까. 네네. 그래갖고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 팀장님이랑 조 과장님이 왜 내가 댓글 달았는데 반응 안 해요? 이런 거 오고 막. 그리고 가끔 밤에 오작동 일으켜가지고. 아직 베타라서.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슬랙에서 네. Do not disturb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밤 시간은 꺼져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 시간을 지정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맞아요. 기능이 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써 되게 오래된 도구기 때문에 네네. 그 기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도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거의 슬랙으로 논의하고 있고 네네. 자료도 주고받고 하고 있고 네. 되게 좋은 기능 많더라고요. 약간 TMI이긴 하지만 저희 방송 준비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 자료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멤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이 올라오는 거는 박 박사님 만들어준 챗봇이 이제 댓글이 왔다고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대본 쓰시는 것도 구글 닥스로 모두 그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네. 공개해 주시고 협업체를 우리가 꽤 잘 쓰고 있네요. 자찬으로 시작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아시면 좋으니까. 그쵸. 네, 아시면 네. 좋으니까. 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여러 보조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고 나서 서로 메일을 한 번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당연히 그런 거죠. 필요가 없지 네. 메일이.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는 그 뭐 산무 방송 이런 거 아니에요? 무 메일, 무 카톡, 무 대본 이런 걸. 무대본은 안 됩니다. 아, 대본 써주셔야 돼요, 과장님. 조 과장님 일 안 하시려고 지금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은근슬쩍 정책을 그러니까. 만들고 있어 지금. 내가 놓칠 것 같아?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조 과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제 집에 제가 이제 모시고 계신 주인분이 두 분 계세요. 호두하고 랭이님이라고. 호두는 이해가 가는데 랭이는 랭이는 이제 호랭이에서 그 고양이 두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3개월 차가 좀 넘으셔가지고 얼마 안 됐네요. 네, 3개월 한 4, 5개월 됐겠네요. 아. 그래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할 시즌이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실밥을 풀고 왔어요. 그거 하면 주인을 되게 노려본다던데. 항상 노려보고 있네요. 크게 달라질 변화는 이제 많이 먹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살이 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그런 식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한테는 그게 최대 이슈입니다. 주인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근데 중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괴로워하니까. 근데 뭐 되게 몹쓸 짓이기는 해요. 그쵸. 네. 근데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순전히 제 욕심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김 팀장님 평소에 행동들이나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집사라는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리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집사 같다고 집사. 고양이 집사가요? 그러니까 고양이 집사이기도 하면서 뭔가 집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남이 시키는 거 하고 남 보필하고. 아니 남 뒷딱가리나 하는 인생이 뭐라는 거야. 이런 거구나 지금. 그게 아니고 집사 같은 게 뭐야? 또 똑바로 해라. 좀 잘 챙기시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포장해 보세요. 아니, 그만할래. 되게 꼼꼼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 꼼꼼하다는 인상이 저한테 계속 있었는데 잘 어울리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박 박사 여태까지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라 들면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조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지금. 아니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요즘 되게 바빠요. 제가 사실은 약간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 네? 지금 운영진 몇 개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진짜 작년까지는 올해 이제 회사 들어간 지 10년 차가 됐는데 작년까지는 진짜 회사 일만 하거나 아니면 가족 일, 이제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 일 챙기고 뭐 개인적인 공부하고 이렇게만 지냈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조금씩 뭐가 올라오더니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고 있고 그 외에 뭐 저의 관심사, 뭐 데이터홀릭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뭐 간단하게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글도 하나 써서 이렇게 기고하기도 했었고요. 그 유명한 잡지인가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 또 기고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한 달 정도 꼬박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기도 했고 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의 그 분야인 HR 쪽, 그러니까 피플 데이터 쪽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도 기획해서 이제 얼마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방송한 시점에는 이미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데이터홀릭 뭐 당연히 하고 있고. 근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되게 바쁘고 이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내 역량을 그쵸. 막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공부할 시간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조 과장님 근데 옆에서 보면은 일하고 취미하고 이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가지고 다 관련된 업무들인데 이걸 놀이처럼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취미화해서. 네. 그건 이제 약간 맞아요. 다 공통점이 뭐 데이터라든지 다 데이터랑 연결돼 관련 있어요.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서 배운 거를 취미에 또 쓰고 뭐 취미 생활로 하는 것들을 또 일에 활용하고. 그렇죠. 덕업일치의 경지를. 덕업일치죠, 진짜. 네, 그래서 키보드를 사고 싶습니다. 맞아요. 키보드 보고 계시던데. 사모님 들으셨어요? 키보드 사고 싶다고. 결제 좀 저희 해주세요. 그 이미지 보여주신 거 뭐였죠? 그거 되게 예쁘던데. 아, 키보드. 예. 그 이름 뭐예요? 그거요? 리얼포스였나? 아니야. 리얼퍼스님 쓰고 계시고. 네. 그건 지금- 회사에서. 지금 아내분 듣는다. 미안해요, 저 잘 저장님. 몰라요. 키보드 그거 버린다고. 그 15,000원쯤 한다고. 그것도. 네. 모델명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키보드 그냥 모델명 모르는데. 잔판만 있으면 되지 뭐. 기계식 적축 쓰고 있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약간 기계 덕후 쪽에 오, 가까우신. 뭐, 신기하더라고요. 예. 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회차 들어갈 때마다 저희 멤버들 소개도 좀 드리고 그렇게 네.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댓글 소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모일 때마다 2회씩 찍기 때문에 2회씩 녹음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회차에는 좀 댓글 소개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 도구에 대해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해보려고 해요. 저희들 멤버들은 서로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네, 우리끼리만 어떤 분석 도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각 분석 도구에 대한 그 사용 순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멤버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분석 도구끼리 배틀을 한번 붙어볼 겁니다. 내 분석 도구가 짱이야.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좀 이따 공개하기로 하고요. 네. 이런 분석 도구들의 순위를 매겨주는 그 웹 서비스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좀 공유드리긴 할 건데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KD 너겟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매년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를 투표를 받거든요.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조사를 한 거죠. 2018년에 1위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엑셀이죠, 뭐 엑셀. 아닌가요? 엑셀이 순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이런 무슨 불경스러운 발언을. 근데 일단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아, 그쵸. IT 업계에서 네.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어떤 그쵸. 도구를 많이 쓰십니까? 네. 이 질문에 답변을 한 그래서 거군요. 저희가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순위를 볼 거예요. 첫 네. 번째는 IT 업계에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한 순위를 볼 거고, 두 번째는 논문에서 연구 방법론을 쓰는 이제 언어들이 어떤 학계에서. 게 학계에서. 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구글 스칼라에서 인용되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한 순위를 볼 겁니다. 뭐 간단히 그냥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KD 너겟에서 정리한 순위는 1위가 파이썬. 네. 꾸준히 순위가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네요. 퍼센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2016년이 2017년, 2018년인데 지금 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래피드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복수 응답인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하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 지금 개를 고를 수 있게. 네네 전체 합치면 당연히 뭐 100%가 넘기 때문에 복수 응답인 것 같네요. 래피드 래피드 마이너가 마이너? 네, 래피드 마이너는 이게 코드 기반이 아니고요.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해서 노드를 연결하면 분석을 해줘요. 네, 아주 저도 신박한. 얘기만 클릭으로. 들었는데 클릭으로.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52.7%면. 근데 여기 KD 너겟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요 시기에 래피드 마이너가 홍보를 엄청 했대요. 예, 자기들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막 때린 거예요. 예. 그런 시점도 좀 있어서 KD 너겟의 스폰서가 아닙니다. 래피드 마이너는 막 이렇게 정리도 해놨더라고요. 오해할까봐. 네, 그런 걸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리스트에서 많이 못 봤었는데 네. 그 상위에 랭크된 게 약간 허수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수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17이랑 18 차이가 엄청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6, 갑자기, 17 정도를 유지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현명해 보이네요. 그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럼요. 약간 우리가 도메인의 지식도 있고 잘 봐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차트 보면서 몇 가지 뒷얘기들을 분석을 해냈네요. 유출을 해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 맞이한 R이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8.5%. 네, 네. 그리고 SQL 39.6%. SQL이 뭔가요? 일단 좀 적다는 게 신기한데 박 박사님이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간단하게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다루는데 되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데 용이한 도구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이렇게 주세요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문법이에요. 잠깐만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얘기하겠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데이터라는 걸 저장할 때 사람들이 그냥 자유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뭔가 겹치는 것도 많아지고 데이터가 중복된다. 네, 중복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렇게나 많았어요. 하드 드라이브에 막 때려 넣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그죠. 아무렇게나 막 폴더에 막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엑셀 파일을 다루거나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온 거 다운로드 받아 쓰고 그거 덮어서 저장한다든지 최종 2 같은 거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최종 거죠. 2, 최종 3 이거 네. 얘기하시는 거군요. 파이널 1, 2, 3, 4. 네, 리포트용 1번 뭐 이런 진짜 것처럼 진짜 파이널 이런 거. 네. 이게 마지막일 누구 보고서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데이터 근데 이제 많아지면. 겹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그런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다루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드디어. 예쁘게 정리해놓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들을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이론들을 만들고 그거에 해당되는 형태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뭐 데이터 무결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단어만 듣고 싹 날려버렸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예쁘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 그죠?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SQL은 그렇게 저장돼 있는 공간의 데이터들을 자기가 필요한 것 아니면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걸 사람의 단어들 같은 걸로 만들어낸 일종의 문법적 언어예요. 처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도록 시키거나 데이터를 바꾸거나. 이렇게 저장해라. 네, 이렇게 만들거나 수정해라. 지우거나 이걸 아니면 지워라. 네, 아니면 그렇게 해당되는 것만 갖고 와라든지 뭐 이런 걸 시키는데 사용하는 언어죠. 그리고 예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온 판매와 고객 데이터를 SQL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많이 데이터베이스에? 팔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SQL을 활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상품을 구입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연령의 고객 데이터를 뽑아줘라고 이제 명령어를 던지면 걔가 뽑아서 나한테 보여주는. 그 명령어가 곧 SQL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맞아요. 명령어가 그래요. 불러오기. 네, 뭐. 아니 약자 자체도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예요. 쿼리 랭귀지. 네. 실무자분들이 이걸 시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SQL을. 오, 네. 오. 근데 나의 끝은 어디인가? SQL을 시퀄이라고 읽어도 되는 건가? 뭐 부르는 거야 SQL 이렇게 약어를? 부르는 거야 뭐가 됐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뭐 SQL을 쓱 이렇게 읽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져오게 한다는 네.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언어. 그렇죠. 꽤 역사가 오래됐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저장돼 있어서 그거를 불러오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질문한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SQL을 활용할 줄 알아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분석가 뽑을 때 직무기술서에 SQL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게 많이 명시돼 많이 있죠. 자주 등장하죠. 자주 명시돼 있죠. 저 정말 못해요. 이게 놀랍죠? 커밍아웃. 이게 놀라워. SQL은 저는 분석가 입장에서밖에 안 쓰니까 만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정의어라든지 뭔가 또 장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리드 그러니까 셀렉트 프롬 웨어만 할 줄 알죠. 근데 사실 저도 잘 못 써요. 왜냐면 SQL. 저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SQL을 네네. 직접 쓰는 경우는 많진 않은 거죠. 맞아요. 이것도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QL이 랭귀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람들이 쓰라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한 일종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쓰는 거 어려우니까 그거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요청해야만 되는 기업 환경이 있는 거죠. 그것도 아이러니하네요. 데이터가 있는데 달라고 이걸 누군가한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업무를 나 대신 해서 나한테 갖다 줘야지만 그 다음에 분석 업무를 하게 되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언어가 SQL이다. 네, 이게 SQL이고 이게 순위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어떤 다른 보조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분석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데이터 추출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탁탁 짚어주시네. 분석이 시작이 되는 부분. 저 표정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저 내가 표정.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 했어. 오늘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야. 슬슬 나오는 거지. 네, 오늘 할 일 90%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다음에가 엑셀입니다. 엑셀 음. 39.1%. 뭐 이제 아는 도구들은 좀 넘어가기로 하죠. 네네. 좀 이따 또 다룰 거니까. 네네. 그다음이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아나콘-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뭐 특별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나콘다가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아나콘다는 파이썬의 배포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배포판이란 표현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상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나콘다는 조금 더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좀 더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다양한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가지고서 한 번에 설치하고 꾸러미. 그리고 네. 한 방에 그다음에 설치해주게. 그다음에 언어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도구들도 같이 설치해 줘요. 네. 뭐 스파이더라든지 그렇죠.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설치해 알도 줘서 같이 요즘엔 깔아주더라고요. 알 깔아줘요. 알 스튜디오도 네. 들어가 알 스튜디오도 있어요. 들어가 네. 있고. 그거는 서로 협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용량도 크고 무거워서 맞아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설치도 한참 걸리죠. 좀 많이 시스템 그 용량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트 버전이 있어요. 미니콘다라고 네. 있죠. 맞아요. 네. 여기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패키지들이 소위 컴파일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각각의 컴퓨터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저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그 각각의 컴퓨터 환경이라는 게 엄청 다양하진 않아서 네. 이미 만들어진 걸 바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게 해줘요. 파이썬에서 패키지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PIP라는 게 있는데 뭐 아나콘다는 콘다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는 파이썬과 아나콘다를 나누고 뭐 이런 게 조금 순위가 이상하다고 그쵸, 얘기한 그럴 수 건데. 있죠. 이게 아나콘다를 분석 도구의 하나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근데 이거는 아마 응답했던 거에 대한 비율을 본 거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음이 순위가 그 유명한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네.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네, 29.9%. 구글에서 만들었던 딥러닝 프레임. 만든. 네, 아이고, 그 정도로 넘어가고 태블로 태블로 시각화 툴이죠. 26.4%. 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네네. 네. 분석 결과물 예쁘게 금방금방 만들어주는 도구죠. 그 다음이 사이킨런인데 이것도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24.4%. 이건 라이브러리라고 봐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 케라스. 케라스도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도 라이브러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위 버전에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문법을 제공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데 백엔드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백엔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진 않고. 그 밑에 텐서플로우가 있든가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가 아파치 스파크. 네, 예. 스파크는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네. 간단하게만. 네. 간단하게만. 스파크는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 처리 변경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둡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하둡의 메모리 버전이에요. 하둡 같이 빨리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네. 네. 저희가 이제 중요한 도구들은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은 그 도구를 다 일일이 다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네. 구글에다가 파이썬이란 래피드 마이너란 이런 식으로 쳐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저희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위표 공유해드리면 그거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차트는 이제 아까 그 김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계에서 얼마나 많이 분석 도구로서 쓰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에서 많이 쓰인 도구가 무엇인가. 네. 요거 위에서부터 한번 김 팀장님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일단 1등은 SPSS네요. 네. 압도적인 1등을 찍고 있고. 진짜 논, 압도적이에요.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논문을 쓰면 연구 방법론 부분에 어떤 데이터 분석 툴을 썼는지를 꼭 병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한 거예요. 뭐 SPSS 몇 버전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했다 이렇게 그게 작성하게 돼 논문 있어요. 작성할 때 의무사항인가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버전도 들어가야 돼. 버전. 버전까지 의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요. 그걸 쓰는 게 관례 같은 거예요. 관례같이. 네. 왜냐하면 이제 연구는 재현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그걸 해낼 수 있어야 해요. 제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이란 걸 명시해 주는 게 다시 재현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도구가 다르면 결과물이 약간은 다를 수 있거든요. 크게는 다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표기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긴 재현을 못하면 거짓말이라고 봐도 될 신뢰할 것 수 같으니까 없죠. 네, 어렵죠. 네. 머신러닝 논문 같은 거 보면 파이썬 몇 버전을 써서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누가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등은 R이고요. 역시 통계학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학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AS.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타. 이건 이제 경제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건 모르겠네요. 프리즘. 그래프헤드 프리즘. 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매틀랩. 네. 매틀랩도 많이 쓰는 도구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둡이 있네요. 하둡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 매틀랩 뒤로는 순위가 네, 여기 확 뒤에는 떨어지네요.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순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그래, 같죠. 순위가 그래 의미가 보여요. 없네. 네네. 네.
그리고 한 상위 5위, 4위 정도까지가 좀 의미가 있는. 자바도 있어. 와. 자바가 자바도 생각보다 많이 쓰죠. 써요. 분석도 그렇어. 아, 그다음에 미니탭이 자바 밑에 있네요. 미니탭도 많이 쓰는 도구예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기 때문에. 구분지어 보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든지 패키지든지 아니면은 개발 언어, 그 다음에 GUI 도구 이렇게 3개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엑셀이 없어. 논문을 엑셀로 쓴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죠. 아 그런가? 예전에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엑셀에도 통계 분석 방법론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데 오류가 뒤늦게 발견이 된 게 있었어요. 수치가 말도 안 되게 틀려서 알고 봤더니 엑셀의 버그 때문에 일어났던.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데이터 분석을 엑셀로 한다고 하면 신뢰를 신뢰도가, 하기 어렵고 학계에서 발표하는데 엑셀을 분석했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우리 최 반장님 엑셀로 세상을 바꾼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아니 이미 많이 엑셀 덕분에 바뀌었을걸요. 엑셀 덕분에 무슨 소리예요? 많은 게 엑셀은 바뀌었는데. 세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바꾸고 원래 있고.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엑셀을 줬다 이런 말들이 라고 빌 게이츠께서 무슨 불을 준 것만 엑셀을 그러네. 손에 쥐어줬어. 엑셀이 거의 불급이네 진짜. 불급이죠. 그렇죠. 그 정도 급이죠. 일반 회사원들한테는 엑셀은 완전 아유, 불급이네 진짜. 엑셀 없이 일하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뜨거워서 안 잡죠 사람들이. 맞아. 안 자는 사람 큰일 많아요. 날까봐. 이거 큰일 너무 뜨거워, 날까봐 이거.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왼손으로 못 잡아. 아니 그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지? 일하는 거 다 좋은데 엑셀에다가 수식 넣지 말라고. 함부로 수식 넣는 거 아니라고. 그 얘기. 그 조금 설명해 주세요, 조보자. 이게 궁금하다. 뭐예요? 뭐 회사가 약간 유머 게시판 같은데 올라온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자기가 이제 그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엑셀에 수식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엑셀 입사하신 분이. 네, 그렇죠. 이제 엑셀에 수식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함수를 썼다는 얘기죠. 함수. 네네네. 뭐 썸도 있고, 그러니까 합산하는 썸 함수도 있고, 평균 낸 에버리지 함수도 있고, 네. 이제 데이터가 일치한지 보는 VLOOKUP이라는 함수도 있고, 근데 그 함수를 써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그 위에 상사분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 건방지게 함수를 쓰냐고. 이해 못하고 있어. 이해 못하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일을 빠르고 똑똑하게 하는 건 알겠다. 근데 함수를 쓰는 건 좀 오바다. 함수 없이 일해라. 건방지다.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놀라운 어쨌든 네네네. 그런 농담까지 얘기가 한번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썸 쓰지 말고 다 더해야지 이런 얘기. 약간 그런 느낌인 신입 거죠. 주제. 네. 신입 주제. 네, 신입 주제. 어디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해? 막 손으로 이제 삽을 써, 막 이런 네, 거. 막 그쵸.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엑셀은 불이다 어쨌든. 저희가 저희가 벌써 밑밥 까시는 거야 지금. 순위를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언어들도 몇 개 있긴 한데 네. 잠깐 이제 순위 정도로 이런 언어들이 최근에 데이터 과학이나 머신러닝에서 잘 쓰고 있다라는 것들만 보여드렸고 본격적인 오늘의 방송은 본격적이라고 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큰일 났다. 자기소개 20분 동안 했어요. 저희가 배틀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네. 배틀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어떻게 좋습니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그냥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서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팀을 좀 나눴습니다. 일단 최 반장님은 엑셀파. 예. 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참전을 할 거고요. 두 분이 같은 팀으로 거죠? 네, 최 반장님과 저 조 과장은 엑셀파. 그리고 김 팀장님이 SPSS. 만세. 스프스스. 네, 스프스스. 스프스 뭐야? 박 박사님이 R. 네. 네. 그리고 파이썬도 개인적으로 넣었으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가지고 파이썬이 좀 핫한 언어긴 하지만 맞습니다. 좀 제외하고 오늘은 엑셀, SPSS, R. 파이썬 참전하고 싶으신 분 네. 섭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 댓글이나 뭐 그러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아니면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데이터 분석 업무 하시는데 파이썬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네. 소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R을 누르고 싶으신 분. 네. R을 누르고 싶은 파이썬 프로그래머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되게 괜찮게 구성한 것 같은 게 SPSS는 약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그죠? 엑셀은 정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상용 툴이고 R은 이제 스크립트 언어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분석 도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왜 데이터 분석에 나의 분석 도구가 최고인지 좀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돌아가는 순서로 우리 최 원장님께 아, 네. 어쩌다 보니까 고유명수 같은 느낌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 노린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뭐 시간도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엑셀이란 걸 한번 여러분 아시겠고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잠깐 소개를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 엑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고요. 스프레드시트는 말 그대로 이제 표를 기반으로 하는 계산 분석, 차트 작성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엑셀 역사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985년에 이제 맥용으로 처음 1.0이 출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는 로터스 1, 2, 3 이제 대나이 때 분들이 아마 처음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름 잡던 그 시기였고요. 그때 이제 현재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 헝가리 출신의 찰스 시모니라는 분, 이제 얼마 전에 막 우주여행 갔다고 이런 거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MS에서 이제 워드와 엑셀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엑셀은 도스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로터스 1, 2, 3가 거기에 적용 못하고 이제 엑셀이 주름 잡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윈도우가 소개되면서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엑셀 4.0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 95가 출시되면서 버전명도 같이 움직이게 됐죠. 엑셀 이제 1995와 함께 이제 버전명을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엑셀의 역사고요. 현재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서비스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구독형 서비스 365? 네, 오피스 365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오피스.com 같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TMI 정보인데 이거 제가 감동받은 블로그 하나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엑셀 대한민국에서 엑셀 유저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엑사모라는 이제 클럽이 있어요. 엑사모라는 모임? 네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모임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사모야. 2005년도에 포스팅하신 게 있으세요. 자신의 엑셀 수준은 이라는 포스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나중에 링크도 한번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초급 1, 2, 3, 중급 1, 2, 3으로 돼 있고 각각이 또 9단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 27, 54단계인 거죠. 내가 54단계 중에 어딘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건데 제가 초급 1에 4단계인가 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께서 본인이 중급이어서 중급까지만 이제 티어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나는 중수이니까. 근데 대단해요. 예. 엑셀을 어느 정도 사양해야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네, 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봤었는데 네. 너무 높아 기준이. 맞아요, 높아요. 예. 초보 2단계가 VBA를 쓰는 거고, 네, 뭐라고요? 초보 3단계가 매크로를 쓰는 거고 이래요. 그게 그 정도만 해도 초급이라는 거죠. 예. 세상에 엑셀 고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 회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과거에 선배들이 만든 엑셀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네네. 프로그래밍을 짜셔가지고 VBA 엑셀을 켰는데 프로그램 같은 게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고 이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방금 있죠. 말씀하신 게 엑셀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네. 확장성. 이거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중급 1단계 액세스 사용하는 법 같은 게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왜 데이터 분석에 이 엑셀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엑셀이 데이터 분석의 최고다. 좀 최고다는 조금 오바긴 한데, 최고다 오바긴 한데. 최고다로 가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써오긴 했는데 이걸 그대로 읽을 수는 없고 대중성이고요. 일단은. 그렇죠.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환이 되어 있어 대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접하기 쉽죠. 일단은 그래서. 예, 그리고 저는 엑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이거든요. 데이터가 저는 이제 R이든 파이썬이든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엑셀은 데이터를 눈에 보면서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직관성이 또 엑셀을 따라올 수 없는 R, 파이썬 따위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도대체 왜 자꾸 만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거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 데이터. 그러니까 있는지 어떻게 알고? A3셀에 뭐가 있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스프스스 따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스프스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조화 작가님 말씀하신 개방성이죠.
되게 막 만지수 내가 뭘 더 할 수 없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알고 보니 안에 들어가 보면 무한대로 뭔가 또 할 수 있어요. 예, 인피니티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지. 인피니티 스톤들이 막.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가 있다고요? 건틀렛에 내가 끼울 때마다 이게 예, 타노스가 되어가는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엑셀이 예, 굉장한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저도 엑셀 파라고 지금 가정을 하면 파이팅. 우리가 R 써야 된다, SPSS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파이썬까지 과연 그 정도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 그렇죠. 엑셀로 못 네. 다루는 데이터. 그럼요. 얼마나 엑셀은 있느냐. 30분만 옆에 앉아놓고 가르쳐주면 다 쓰는데 그 솔직히 뭐 R, 파이썬 꼭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써먹지도 못할 언어. 그러니까 왜 배우냐. 엑셀이 짱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박 마무리하도록 박사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는데 참으세요 아직. 아직 공격 타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 타임이에요. 아, 공격하지 네네. 마세요. 아, 네네. 네, 그 다음 우리 김 팀장님 SPSS 소개해 주시죠. 네, SPSS. 이게 약자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분석 패키지.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만들어진 건 1968년이고 2009년에 IBM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IBM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유료 68년이요? 네. 와, 오래됐어요. 오래됐구나. 원래 되게 비싼데 지금은 이렇게 구독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월 한 12~13만 원 정도 내면은 쓸 수 있게 많이 비싸다. 비싸다고요? 엄청 싸진 거예요. 원래는 막 몇백만 원씩 했었어요. 그 기업에서 쓰면 1,000만 원 기업에서 쓰면 아마 지금 가격은 그냥 개인 사용자 가격인 거 같고요. 지금은 그래요. 네. 예전에 1,000만 원씩 받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장점은 일단은 구이 방식의 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어를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메뉴에 다 있기 때문에 메뉴 클릭만 하면 통계 분석해서 표랑 그래프까지 딱 만들어주는 거죠. 구이 방식이라는 게 구이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메뉴에서 그냥 마우스를 찾아서 클릭하기만 하면 동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니 68년에 나온 프로그램이 그런 GUI 방식이었다고요? 뭐 개선되면서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문법을 작성해서도 쓸 수 있어요. 신텍스가 있기 때문에 고급 사용자들은 그렇게도 사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메뉴 클릭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뭘 따로 어렵게 익힐 필요 없이 데이터 집어넣고 메뉴 클릭하면 논문에 실을 수 있는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일단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부분 통계 분석 수업은 SPSS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학교에서 다 익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교재가 많아요. 한글로 잘 만들어진 교재가 많아서 쉽게 익힐 수가 있고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학계에서는 압도적으로 SPS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도 쓸 줄 알고 나도 쓸 줄 알고 뭐 알 같은 거 배우면 뭐야 교수님이 안 믿고 안 쓰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교수님이 싫어하는데 논문 안 쓸 거야? 엑셀로 분석을 해요? 교수님한테 맞습니다. 딱이 맞아요. 자 그러면 논문 쓰려면 SPSS. 네 홍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박 박사님이 뭐 같지도 않은 R 소개. 그거 누가 써 그거? 자 소개해 주시죠. R은 좀 약간 태생이 엘리트적인 게 느낌이 좀 있어요. 포지셔닝을 엘리트로 가시네요. 네. 왜냐면 R 이전에 있었던 그 뭐라 그러지? 시초 같은 애는 S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C 아니었어요? 아니요. CDEF에서 가서 R. 와. 엑셀은 A, B, C, D. 몇 번째야? 그 벨 연구소라고 하죠. 벨 연구소. 한 1970년대 80년대 가장 인재들만 모여 있다는 벨 연구소에서 존 챔버라는 아저씨가 포트란으로 처음에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S라는 것을. 자기들이 연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괜찮았나 봐요, 그게. 그래갖고 그 벨 연구소 사람들, 자기 연구들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만들다가 그거를 스탯 사이언스라는 회사에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이거는 여전히 독점 라이센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S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S 플러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남아 있고. 원래 내부용으로 자기네끼리 쓰려고 만든 건데. 네, 맞아요. 팔아서. 그게 이제 포트란으로 작성된 게 뭐 C나 C++로 만들어지다가 그걸 외부에서 팔면서 독점 라이센스 파는 걸 보고 당시에 이제 개발 언어 쪽에서는 무슨 바람이 있었냐면
그 오픈 소스 바람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박 박사님 우리 이거 빨리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R이라는 애를 만들면서 S 같은 애를 대체해보자. 같은 형태로 만든 게 지금의 R이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올리고 시작해요. 당시엔 굉장히 혁신적인 선택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 원래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불러와서 처리하는데 메모리는 불러와져 있는 걸 임시로 가지고 있는 도구였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네. 임시 메모리. 네, 근데 R은 처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올려놓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 속도나 이런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우위가 좀 있었어요. 속도 면에서 엄청 빠르겠구나. 그러니까 하둡이랑 스파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하둡은 하드디스크에서 하는데 스파크는 메모리에서 하니까 빠르다. R도 덕분에 메모리 올렸기 때문에 빠르다. 대신 메모리의 크기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보다 큰 데이터는 다루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올리는 거 자체가 안 되니까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대체될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당장의 제한이 있었고 그러면서 R이 어디 생태계에 딱 자리가 잡혔냐면 통계학자 학계에 자리가 잡혔어요. 통계 학회. 네, S 자체도 그런 통계적인 분석 계산 라이브러리로 시작한 애였고 걔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애여서 이때 뭔가 다른 학회의 사람들, 연구자들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R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란 형태로 만들면서 공개하는 게 일종의 흐름이 됐죠. 연구 흐름이 됐죠. R로 구현해서 공개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네, 거군요. 이론만 만들어서 계산법 이런 거 끝이 아니고 계산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R 패키지나 뭐 함수로 공개하는 게 일종의 논문 발표 방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연구 재현성이랑 관련된 그쵸. 문제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R이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서 장점이 사람들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쓸 때 무료이면서 빨라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에 이미지에 편승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확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면 그때 최초에는 파이썬도 없었고 그때는 R이 있었죠.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R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GUI가 들고 있는 메모리의 제약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없이 사용할 수 있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별로 와닿진 않지만 잘 들었습니다. 아 벌써? 벌써 견제입니다. 네. 좀 짜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좀 재미를 위해서 그 각각의 언어가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다루고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본인이 맡은 언어의 강점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뭐 그냥 자유롭게 좀 저도 참전을 하자면 그 R 오시죠. 들어가세요. 아니 어려워가지고 그걸 어렵다 쓰기가. 아니 그 저도 사실 배우긴 했지만 한 5일 내내 공부해서 코드 한 줄 잘 짜지도 못하겠고 아까 엘리트적이라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맞아요. 그거 다 대중- 외워야 되잖아. 그거 쓰려면. 대중성을 갖기에는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엑셀로 하면 뭐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건데. 아니, 엑셀로 한 5분 만드는 거를 그거를 막 계속 하고 있어요. 10분, 그러니까. 20분씩. 그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같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련해. 네. 어머. 아니 그게 뭐 어느 기능이 있는지 엑셀에 있는 거 다 쓰세요? 그럼요. 아니 필요한 것만 초급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만 알면 되죠. 그게 뭐 내가 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ID가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찾으면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외우고 앉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통 기억의 외주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왜 외우고 앉아 있어? 안 외우고도 쓸 수 있다. 그럼요. 찾아보면 쓰면 된다. 찾으면 쓰면 되지. 음. 거기다가 탭 누르면 자동 완성 해주는데 뭐.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탭을 눌러야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아,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워야만 쓸 수 있을 정도가. 근데 된다. 엑셀은 딱 보면 메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불러오기, 저장하기, 에이. 표만 들기. SPSS도 그래 외울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비싸잖아. 무슨 소리야? SPS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데 뭐. 나오면 아니 SPS 돈 못 주고 써. 쓰나? 연구할 때 SPS 못 써갖고 아예 실습 세션 따로 해서 가르치고 앉아있잖아요. 조교에서. 그거 뭐 안 하나? 띠로리. 뭐 그건 맞긴 해요.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다들 잘 쓰지는 않지.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설문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 방법대로 합니다라고 메뉴 일일이 가이드 해갖고 만들어주고 그대로 하는 것만 가르치고 앉아있잖아. 앉아 있다고요? 그럼요. 말을 심하게 하시네. 그러면 배울 때 서서 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이게 SPS도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딱 자기가 쓰는 메뉴 몇 개 말고는 다 쓰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근데 그럼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그 같아요. 엑셀도 그렇죠. 뭐 엑셀도 뭐 다 쓰나? 아니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들 광역으로 어그로 해볼까 싶은데 그거 설명서 있는 거 이외에 다른데 잘 설명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 메뉴들. 나열돼 있으면 뭐하냐. 뭐 그러니까 그거- 비싼데 그거 학교에 있지 않으면 못 쓰잖아. 그렇죠. 혼자-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못 쓰는 거고. 개인이 돈 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 학습하기도 근데 R은 힘들고. 공짜니까. 그럼요. R은 배우는데 진짜니까. 너무 어려워. 오래 걸려. 아니 엑셀이라고 쉬워요? 수식 같은 거 해야 되고 VBA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 근데 엑셀을 많이 쓰긴 하는데 또 잘 쓰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하지. 맞아요. 그럼요. 그죠. 네, 네. 제가 엑셀 쓰는 분들 진짜 이상하게 엉망으로 쓰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많죠. 그러니까 뭐 엑셀을 뭐 쉽게 배워서 잘 쓴다고 할 수는 없죠. 일부가 잘하는 거지. 맞아요. 엑셀은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R 그림 그리는 거 천부적이죠. GG플라. 하긴 R 뭐 3D 그래프 뭐 이런 것도 그럼요. 금방 막 지도 시각화 뭐 온갖 거 다 그리죠. SPSS는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SPSS의 문제점. 문제점이요? 막대 그래프와 각종 시각화된 도표와 자료들이 매우 추하다. 추하다. 과장이 아니라면 그림판으로 그려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을 정도다. 근데 시각화는 좀 약하긴 해요. 저는 이제 전에는 업무할 때 SPSS로 주로 했었는데 네. 분석 결과물을 SPSS로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일단 엑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거봐 엑셀이 짱이라니까. 가만 있어봐. 그래서 표를 예쁘게 만드는 작업은 엑셀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프 만드는 작업은 또 별도의 시각화 툴을 쓰고 보통 이렇게 해서 SPSS만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엑셀은 표 그리기용이네요. 아니죠. 분석 결과물 보는 용이죠. 분석 결과물 만드는 용이고. 그리고 SPS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결과물이 논문 첨부용이어서 예쁘게 만들기가 중요하지 않았어. 그쵸. 당시에는. 네. 근데 물론 그 APA 양식으로 표를 만들어주고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APA가 뭡니까? 미국 심리학 협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양식이 논문의 표준 양식이에요. 그쵸. 논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부분 네. APA 양식. APA 양식을 지켜서 논문을 집필해야 되고 표를 만드는 방식도 APA 기준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도 있기는 해요. SPSS.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엑셀에 가가지고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죠. 그러니까 약간 SPSS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썼으니까 계속 써야 돼. 이런 느낌이 좀 아니 그게 강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고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니까 베이스가. 그래서 본인은 지금 SPSS 쓰세요? 아니요. 오케이 탈락. 아니 나 지금 SPSS 편을 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연구하려면 SPSS 써야 돼요. 아니에요. R로도 돼요. 교수님 모르다니까? 교수님 모르게 뭐 중에 결과만 나오면 되지. 교수님이 승인을 해야 논문이 통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오는 거에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R을 어떻게 믿어? 그거 상용 툴도 아닌 거. 아니 누가 아까 만든 줄 우리 알고. 앞 시간에 순위표 했을 때 학계에서 쓰는 것 중에 R 높았잖아요. 그거는요. 네. 미국 얘기야 이 사람아. 그치. 구글 스칼라니까. 한국은 안정 멀었어요. 그건 미국 얘기예요. 구글 스칼라. 그게 좀 달라요. 왜냐면 R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나서부터 이 SPSS가 비싸잖아. 또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포기하기 시작했어. 라이센스를 안 살려고. 라이센스는 안 사고 통계학과 교수들한테 야 니네 R이란 게 있다며. 공짜 있는데 왜 그걸 돈 주고 해? 그런 면도 있죠. 연구소들도 마찬가지고 라이센스 비용 계속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아까 월 얼마라고요? 한 14만 원 정도? 월 14만 한 원이면 카피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업용이 아니고 아마도 개인 사용자용이 그런 것 같고. 그럼 기업은 훨씬 비싸겠네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안 써요. 어쨌든 SPSS는 약간 탈락하는 분이. 아니 왜? 논문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학위 안 받을 거야? 그럼 되게 과도기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학계 위주로 쓰고 있는 툴인데. 네. 학계 외에도 근데 이제 컨설팅 하러 가보면은 학교에서 익힌 툴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도 그걸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익숙한 툴이기 때문에 따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된 분석 조직이 있는 곳에는 SPSS 사용자들이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업계로 치자면 금융권은 여전히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금융권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스고. 그치. 그 컨설팅 업계에서 SPSS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조사 업체들이 사회과학 쪽에 연구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툴 SPSS 쓰니까 쓰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사스랑 헷갈리는구나. 사스는 여전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R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맞아요. 네. 사스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사스와 사스가 SPSS 훨씬 비싸죠. 네. 비슷한 툴인가요? 사스와 SPSS? 지금은 같은 회사죠? 아니요. 전혀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요? SPSS는 IBM의 SPSS. 네. 사스는 IBM으로 그 넘어가고. 자체로 사스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사스는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트를 R이나 파이썬처럼 문법을 작성해야만 돌아가는 툴인데 거의 데이터 분석계의 끝판왕 같은 툴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사스를 공부했고 뭐 통계학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격증도 사스 자격증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일단 사스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석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거였어요. 진짜 과거엔 네, 그랬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 공부를 시작하는데 사스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네. 그러면 SPSS든 사스든 어쨌든 약간 전통적인 방법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분야와 아직도 쓰고 있는 분야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언어라고 보면 전통의 강자. 전통의 강자. 이제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AI가 탑재되기 시작한 엑셀. 그거 봤습니까? 엑셀에 구두로 이거 그래프 추천해줘. 그러면 AI가 딱 짜주는 거? 그거 R이나 파이썬으로 짜갖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네요. 어쨌든 쓰는 그 도구는 엑셀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 그렇게 예쁘게 마음에 들게 딱 안 만들어줄걸요? 그냥 데모 버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지 결국엔 손으로 다 입력할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그 엑셀은 정도 레벨로 쓰실 거면 쓰시든가. 아니 엑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내가 손으로 하겠어가 전제되는 느낌이에요. 손으로 해야 되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거를 도와주는 거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 당연히.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어찌되었건 손으로 하겠어 같은 아니 그리고 느낌이잖아요. 애초에 데이터가 크면은 엑셀에서 들 수가 없잖아. 열 수도 없잖아 파일을. 안 열어요. 파워쿼리를 이제 하게 되니까. 파워쿼리 그거는 엑셀이라고 봐야 되나? 그럼요. 아니, 확장판까지 껴주는 거예요? SPSS 아니, 라이브러리 개념이지 뭐. 아니, 파워쿼리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맞아. 파워쿼리 엑셀에서는 이제 파워자가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파워쿼리, 파워피벗, 파워맵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워 BI 뭐 이런 거. 파워 BI는 좀 다른 이어지는 개념인 것 같고, 근데 엑셀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거죠. 네, 엑셀 안에서의 구동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플러그인으로 해가지고 네, 엑셀에 추가하게 되면은 방금 김수찬이 지적하신 대로 엑셀에 알려져 있기로는 100만 행 이상이 되는 자료를 거의 못 열게 열리지도 않는 수준이 되는데 파워쿼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데이터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럼 아주 큰 데이터는 파워쿼리를 이용하면은 엑셀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네, 거예요? 쉽게 다루고 전처리도 가능하고요. 그거는 파워쿼리랑 SQL은 어떻게 달라요? 파워쿼리와 SQL, 파워쿼리 같은 경우는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SQL이랑 비슷한 개념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쿼리라는 언어가 들어간 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궁금해서. 쿼리 기반인 거죠. 그것도 이렇게 그냥 구이 방식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DB를 다루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GR을 그대로 그러니까 상봉해서요. SQL은 문법을 익혀야만 쓸 수 있는데 파워쿼리는 쉽게 쓸 수 있다는 그렇죠. 차이가 좀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끝났네. 엑셀이 이겼네. 어쨌든 DB 연결해 쓰는 용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죠. 네. 아니 근데 엑셀은 문제가 엑셀 파일 똑같은 거 던져줘도 분석 결과 사람마다 다 달라지거든. 왜? 그건 사람 문제지 엑셀 문제가 그 아니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R이나 SPSS 아니, 실수 안 해요? 엑셀은 기본이 이 셀들을 눈으로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실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컬럼을 새로 추가한다던가 내가 여기에다 수식을 잘못 입력한다던가 이러면서 데이터 구조가 막 섞이거나 바뀌는데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사용자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스크립트 언어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데이터가 수정되는 과정 자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수정할 수도 재현성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엑셀로는 그게 불가능해. 한번 구조가 깨져버리면 어느 시점에서 데이터가 망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논문에 못 쓰는 거예요. 혼내면 되는데. 너 이런 새끼 뭐 만졌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오류를 만들어내기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엑셀을 배웠거든요. 혼나면서. 오류를 만들지 말아라. 왜 만든 대로 가만 안 놔두고 왜? R은 뭐 별로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있으신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다 가소로워서 지금.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 R 뭐 말씀 안 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챗봇도 R로 하신 거고. 그죠? 지금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방법은 다 R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엑셀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무지 어려운데 R로 하면 좀 안 어려워요. 좀 덜 어려워요. 네, 덜 어려워요. 같은 결과를 내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을 엑셀로는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R은 가능하고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엄청 커스텀하긴 힘들어도 아니면 할 수 있지만 그걸 해내기 위한 다른 노력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제가
잠깐 알편을 들면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뭐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로 부서별로 보고서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밤새는 거잖아요. 알로는 10초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SPSS를 써야 그렇죠. 된다. 그런 뭐 그래프 100개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데이터만 하나인데 뭐. 우선 그리고 R로 뭔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몇 가지 프레임을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면 안 돼. 그거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결과물은 따로 저장하고. 그럼 요 형태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방지가 되죠. 물론 엑셀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참조를 해서 쓰면 되겠나. 네, 참조를 하든지 뭐 그렇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무거운 형태의 부담스러운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전처리하고 표 만들고 그래프 만드는 코드를 한번 짜놓고 나면 데이터가 갱신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들어서 똑같은 결과물을 다른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여기저기에 응용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엑셀로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바뀌었다, 구조가 바뀌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때마다 노가다인 거죠. 근데 훨씬 저는 어쨌든 효율화되는 간에 거죠. 엑셀의 최고 장점은 결국에는 차로 비교하면은 람보르기니와 소나타인 것 같아요. 누가 람보르기 누가 쏘아세요? 100km 시속 100km 도달 4초 안에 간다. 뭐 시속 250, 300은 나온다. 대부분 사람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아이 그걸 어디서 잠깐만. 서울 시내에서 간지 그게 아니라 디서빌리티 디서빌리티 그렇죠. 그렇게 한데 상당도 저 우리 지구인을 보자고. 지구인을. 지구인까지 갔어요. 이 지구의 60억 인구 중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동감. 네,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가장 편하게 쉽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엑셀이라는 아니에요. 거지. 근데 봐봐요. 작은 쉬운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 안 할 그거를- 수도 있죠. 에이 왜 반복 안 해? 엑셀로 반복할 사람 얼마나 많이 그걸 많은데. 반복 안 하는 사람이면 진짜 이 엑셀을 세상에서 잘 쓰는 사람이지.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쉬운 일하는 게- 것 중에 안 겹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엑셀을 쓰면 근본적으로 결과물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똑같은 VBA나 표를 이렇게 만들어도. 스크립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좀 복잡하죠. 그 봐봐요. 데이터 들어오면 결측치랑 이상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엑셀로 해야 되는데 그 손으로 일일이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다가 R을 쓰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 좋죠. 사람은 뭐야 대체? SPSS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왜냐면 SPSS로 쓰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오류가 없는 데이터들이에요. 왜냐면 실험 데이터거나 조사에서 잘 정제된 상태로 애초부터 들어온 데이터라서 조금 R을 쓰는 목적성 왜 그렇게 쳐다보죠? 심지어 SPSS는 엑셀로 정리를 하고 써요. 그러니까 엑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엑셀로 정리한다고요? 네. 지금 아래서도 엑셀 파일 얼마나 많이 불러와요.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좋은 언어라는 거지. 아이 그거랑 다른 많이 거죠. 쓴다고 좋은 거라고요?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저번에 본 거 뭐죠? 이건 약점이 있다. 많이 쓴 걸로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는 그 뭐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반복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커 진짜. 그래서 분석 업무가 반복되면 네. 엄청 특히 효율할 수 있죠. 제가 재무팀에 있을 때도 되게 공감 많이 갔던 게 이분들이 처음에 엑셀 데이터 파일 딱 받으면 뭔가 탁탁탁탁탁탁 자기가 익숙하게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매번 근데- 반복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엑셀 전문가가 되는 거지. 네. 왜냐면 그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스크립트를 짜놓으면 내가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중급 이상의 작업은 엑셀로 하는 것보다 R로 하는 게 훨씬 쉽고 약간 편한 거죠. 무식한 사람들은 엑셀 계속 써라. 난 그런 알 쓸게. 거지.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엘리트는 알 쓰세요. 뭐 그냥 뭐 손으로 잘 반복하든가 모르겠고. 머리 써서 자동화 하든가. 네, 그러면 아마 청취자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녹음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약간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요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좀 더 의견을 주시면 네, 혹시 뭐 네, 다른 좋을 것 같아요. 도구가 궁금하시다든가. 네네. 네. 저희가-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진짜. 그분을 좀 섭외해서라도 저희도 그쵸. 얘기 듣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인 어떤 분석 툴 그리고
그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정말 전초전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엑셀과 엑셀 아닌 것들. 네, 엑셀과 쩌리들 네네네. 이렇게 좀 근데 엑셀 선택이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이겠다. 아 당연히 아니, 그렇죠. 엑셀 최고급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다른 언어를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맞아요. 말했던 거 사실 엑셀에서 다 돼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제 저희가 오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평가받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저 방송 듣고 났더니 역시 뭐가 더- 엑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역시 엑셀인 것 같아요. 역시 엑셀인 것 같아요. 진행자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자, 첫 번째 역시 엑셀이요. 저 R 배워보고 싶어요. SPSS가 아직 그래도 많이 써요. 이런 답변들을 주시면 가장 적게 나온 답변에 언어를 담당하셨던 분이 가장 이제 많이 나온 언어를 담당하셨던 분의 댓글 다신 분한테 선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는 걸로. 꼴찌가 꼴찌가 네. 1등 댓글 한 사람들한테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한테요? 아니 선정해야지. 선정해서. 네. 돈이 많은가 근데 봐. 모두 해도 뭐 댓글이 얼마나 달리겠다고. 우리 다 사드리면 안돼. 등수 매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 보시에 실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로 어필해 주세요. 딱 한마디로. 이래서 쓰세요. 라고 딱 자 한마디씩. 최 반장님부터 하실까요? 엑셀. 네. 네, 제가 자꾸 음악으로 비유를 되게 되는데 콜드플레이가 좋냐, 크라이넛이 좋냐 이거는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우리가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지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부터 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나 이 표정 어떡하지 이거. 한마디 하자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네. 네. 뭐 별말 하지 않겠다. 네.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입증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R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계속 오래됐다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많이 쓰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걸 모르고 있다에 가까울 수도 있을 잘 것 같아요. 변하고 있다 하죠. 네.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멸종한 공룡 말고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바퀴벌레나 닭 같은 게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 같다고? 비유가 이상하다. 아는 바퀴벌레다. 이건 알파리가 아닌데 이상한데.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 SPSS. 여러분 졸업 안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랑 평화롭게 논문 쓰고 졸업하시려면 SPS 쓰셔야죠. 뭐. 이거 타겟이 너무 작지 않아 근데?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우리 방송을 대학생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럼요. 학생들 그럴 수 있겠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이랑 같이 그렇구나. 평화롭게 사시려면 뭐 네. SPS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 페이스북 또는 팟빵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이 댓글로 6회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언어는 뭐예요?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짧게 전초전 차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또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하게 맞춰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화이팅!